자,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한 나라가 내부의 분열, 외부의 압박, 그리고 과거의 유령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에 동시에 짓눌리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당시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당시의 한 시사평론이 이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게를 갖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이요, 당시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 복잡한 하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래시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먼저 정치적 격변이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집권 여당의 내분과 전직 대통령의 심판이라는 아주 좁은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모든 사건들이 동맹국의 압박이나 분단된 역사라는 더 큰 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2026년 1월 19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격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날 있었던 뉴스 헤드라인들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심지어 과거의 망령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덮쳐온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 민주주의 국가의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좀 더 들어가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드라마, 바로 집권 여당 안에서 벌어진 엄청난 내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는데요.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심지어 당내 인사들이 쿠데타 미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갈등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씨를 제명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에서 쫓아낸다는 건 사실상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극단적인 징계 조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건 정치보복이다 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를 밀어낸 장동혁 신임 대표는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슈로 갑자기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동지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각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한편의 잘 짜인 정치 드라마 같죠?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저항적인 발언을 보면 당시 당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던 그 깊은 균열과 개인적인 원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권 여당의 내부는 그냥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또 다른 권력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법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5년이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었다는 거죠. 법원 역시 대통령으로서 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핀 건 바로 가명 사유였습니다. 법원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내란 실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의 무게와 초범이라는 깃털 같은 사유가 과연 비교나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리면서 내분에 휩싸인 바로 그 여당 의원들,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바로 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그의 집 앞에서 인간방패를 자초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맹목적인 충성이 현재의 분열로 이어진 셈이죠. 자, 나라가 이렇게 내부 정치 위기로 들끓는 동안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부터 거대한 외부의 위협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관세전쟁 시즌2가 한창이었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죠. 미국의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사실상 수출을 포기하라는 뜻인 100% 관세 폭탄에 맞든지. 이건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 산업에 목에 칼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에서는 정치가 마비되고 밖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닥쳐온 이 상황이야말로 당시 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한 번 더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날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분단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 역사의 메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 시사 방송이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북한에 드론을 보낸 단체가 그냥 단순한 학생 조직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과 대기업의 자금을 받으면서 커온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 깊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혁당 사건인데요.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적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야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정의가 실현된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위기들이 터진 바로 그날 1월 19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50년 전에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목숨까지 앗아갔던 그 군사 조직이 바로 육군 보안사령부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조직이 이름만 싹 바꾼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6년에 있었던 쿠데타 시도의 핵심 배후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의 악령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채 현재에 그대로 다시 나타난 거죠. 안에서는 정치적 암투가 벌어지고 밖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조여오고 그리고 발밑에서는 과거의 유령이 되살아나는 이 모든 일이 단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9일은 대한민국에게 과거는 결코 죽지 않고 단지 이름만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혼란과 과거의 유령 속에서 한 국가는 과연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